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국민의힘이 사법 3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도보행진 시위를 가졌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회를 본 후 당 차원의 선거감시 TF를 꾸리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 두고 비판이 나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비명 횡사 박용진 전 의원부터 막말 논란 이병태 교수까지 어제 청와대 인선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옵니다. 통합을 위한 결단이다. 통합이 아닌 봉합이다. 잠시 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도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도보투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결국 이재명 무죄 만들기가 본질인 사법파괴 3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예고했던 대로 국회를 나와 청와대까지 걸었습니다.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벌써 두 번째 장외투쟁인데요. 사실 첫 번째 당시에도 우려가 나왔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장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비판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뜻이 다르더라도 장외 집회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에 동참해 주십시오. 장외에서는 대여 공세를, 당 안에서는 친한계를 향해 해당 행위 경고를 날린 장동혁 대표. 해장행위 같은데 그거 못 가게 하는 게 보수 정치인의 정신에 이 할 일인지 저는 일단 먼저 그거 묻고 싶고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시장 같이 가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까? 결국 한동훈 서울시장 홍보 동행 의원들은 당 윤리위에 무더기 제소됐는데요. 내부 갈등, 지지율 하락세, TK 통합까지 또 한 번 꺼내든 장외 집회 카드. 국민의힘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예, 국회를 나와서 광화문을 지나 여의도까지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출정 시기에서 거리로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기치를 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소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보행진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네. 장외투쟁 당내 공감대가 얼마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보니까 한 8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난 주말, 그러니까 며칠 불과 2, 3일 전에 도보 행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많은 의원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이제 장외투쟁에 나가는 이유, 즉 사법 파괴 3대 악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기에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정치적인 뭐 입장 등등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고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와 있고 불만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미 벌써 잘 알고 계시지만 국회에 굉장히 이제 균형이 깨진 거대 여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법안을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입맛에 맞게끔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물리적으로 무엇을 행사를 해서 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는 당시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냈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 장외투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뭔가를 액션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도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장면에 보면 태극기가 보이고요. 또 성조기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한미 동맹이라고 적힌 깃발도 보이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는 뭐 할 수 있는데 장외투쟁 이 시점에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장애투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하다가 말다가 하다 말다 반복되는 것 같고요. 특히 뭐 투쟁의 방식은 지난번에 뭐 단식, 필리버스터 또 뭐 국회 본청 앞에서 막 천막 쳐놓고 농성하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을 선택은 하고 있습니다만 투쟁의 방식보다는 투쟁하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핵관을 외치고 여전히 부정선거에 매몰돼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힘이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투쟁이 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고요. 또 설득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가장 그 설득력 있고 또 성공적인 투쟁 방식은 국회 안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툭하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다가 또 대구 경북 통합 문제 앞두고는 당내에서 정리도 못하다가 갑자기 필리버스터 갑자기 중단 이렇게 중구난방 오락가락하는 그 지도부의 행태 때문에 예. 무슨 어떤 방식의 투쟁을 선택을 하든지 국민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질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여론이 최근에 작금의 여론조사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장동혁 대표의 그 발언 중에서 국민의힘이 기치를 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 이 발언을 두고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절윤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또 여당 쪽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야? 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습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법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위헌성의 소지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위헌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때려부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뒤엎고 친위 구테타를 통해서 독재를 하려고 했던 세력과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사실상 동조하거나 뭐 한 몸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구테타 세력인 그 친윤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법률을 갖고 지금 장애 투쟁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것인데 크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헌법 파괴적인 것부터 끊어내고 그걸 깨끗이 한 다음에 법률 내용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나몰라라 그리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법의 내용 중에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 위헌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거나 제일 중요한 일은 다 최대한 미루고 사소한 일부터 챙기겠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서는 뭐 약간 그 저런 모습이 어떤 장애투쟁이라는 게 결기가 느껴지고 야 진짜 야당이 저렇게 국회 밖으로 뛰쳐나올 만하다라는 공감대가 조금이라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켜보면 약간 좀 우스워요, 꼴이.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오후 1시 30분에 국회를 출발했고 조금 전에 청와대 앞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뭐 기자회견 등을 갖고 조금 전에 해산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네. 오늘 윤호개인 편말도 영상이 포착이 됐고요.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오네요, 윤호개인. 뭐 일단 사법 파괴 3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힘이
아무리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논란이 됐었던 법안들, 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라든가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 이거 모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특히 이 사법파괴 3법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 경각심을 깨워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래도 해야겠다라는 절박함으로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봅니다. 예. 다만 뭐 앞서 여러 차례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 명확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윤을 마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의 크기가 이렇게 직접 잘 전달되기에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 흔히 뭐 우리가 큰일 앞두고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스스로 그런 메신저로서의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선행했더라면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윤호개인 편말을 든 참가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세진 않았습니다만 저렇게 영상이 포착되고 사진이 퍼지는 자체가 오늘 장외투쟁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퇴색되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오늘 청와대는 사실 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 중이라 비어 있잖아요. 타이밍이 조금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목도 언론 제목에 달려 있더라고요. 텅 빈 청와대. 아무튼 근데 뭐 지금 또 국회 상황이 저렇게 돌아가니까 장외투쟁을 또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지자들에게 절윤 이해 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지난 1일에는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윤어게인당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장 대표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래도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라고 많이 언론에 비춰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약간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26일 나왔던 MBS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수치를 보고 경종을 울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7% 정당 지지율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뭐 역대 최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최소한 최근에 들어서는 예. 매우 낮은 수치인데 그거를 보면서 진짜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견인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도부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가 지도부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느낀 거나 아니면 진짜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지방선거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아마도 본인이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지역조차에서도 김재원 전 의원에 대해서 뭐 후보 출마 예정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예. 이게 여론조사하고 소위 말하는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이잖아요.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네.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분명히 저 절윤과 관련된 메시지를 안 들을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뭐 무슨 이유에든 뭐 장 대표하고 함께 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같이 동조할 수 없다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런 목소리들이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지금 저 두 인물의 발언, 장동혁 대표 빼고 지도부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친 걸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 신동국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 정도 말을 할 정도라면 TK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미 대사가 기울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웬만하면 저런 얘기 안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재원 최고마저 저런 식으로 이제 전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정말 수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
이게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게 비록 TK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민심에 가장 둔감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 바로 옆에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 요 몇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동혁 대표와 성향을 같이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입장을 같이 했던 사람들마저도 웬만큼 눈치 있으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죠. 예. 그런 발언들이. 그런 이런 발언한 게 하나의 정치적 흐름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중진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와 만나서 의견을 전달했던 그 중진 의원 중에 한 명, 윤상현 의원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서 결자 해지를 해달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구두로 깊이 고민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러니까 앞서 김재현 최고위원이나 신동우석 최고위원이 말한 거나 윤상현 의원의 이런 행보나 좀 비슷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 편지를 쓴 게 지난달 초였다고 하죠.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아마도 1심 결과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1심 판결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나온 메시지는 윤상현 의원이 기대했던 것과는 그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 의원 표현대로라면 한 절반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당이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이미 지난 시점이죠. 예. 이제 6.3 지방선거 90일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 직접 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민심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략 한 7대3 정도 되는, 그러니까 30% 진영에 서갖고는 결코 이번 선거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 후보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직접 뛰지 않아서 그런지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이게 추정일 수 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이 소위 진정성이라는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계엄 초기에 통치행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던 그때 윤상현 의원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속죄 세리머니도 해야 되고 대통령께 편지 쓰고 글쎄 이걸로 뭔가 본인의 과거가 지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탓이오 먼저 하는 게 윤상현 의원의 진정성이 있다면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습니다. 제가 중진으로서 제 책임도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저는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결자 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까지도 계몽령이었고 그다음에 경고성이었고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편지 하나 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최후 진술에서 그 정도로 국민들이 절절하게 그동안에 요구를 해왔다면 적어도 죄송합니다. 사죄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이제 와서 무슨 상황 변수가 있길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과거에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에게 재섭아 걱정하지 마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예.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줘. 그 과정의 빌드업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결코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하고 이런 편지를 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1년 전의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네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서고 또 일종의 메신저로서 관저 안에 들어가서 밖에 나와서 의견을 전달하고 했던 그 모습인데 지금 결자 해지해달라고 옥중 편지를 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앞서 저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심의 지표와는 좀 반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또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회를 본 후에 부정선거 TF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사설에서 이러한 행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그 장동혁 대표가 그 토론회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누적 시청자 수가 얼마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방선거에 철저히 선거 감시를 할 수 있는 TF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론에 일정 부분 좀 동조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코미디에 코미디가 얹혀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 관련한 토론회도 제가 보기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각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서로 떠드는 거지 거기서 어떤 합의점을 찾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이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뭐 0.1%도 없다는 걸 알면서 이른바 이벤트성, 뭐 관심을 끌기 위한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인사들끼리 이제 이벤트 행사를 한 건데 그거 자체도 글쎄 뭐 현역 의원이 그렇게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어느 한쪽은 현역 의원이나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참 관심 끌기 위해서 별 일을 다 버린다 수준의 코미디 같은 이벤트였는데 그런 코미디 같은 이벤트를 보고 저런 반응을 하는 장동혁 대표가 더 큰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별로 즐겁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블랙 코미디 같은 현상입니다만 정말 의미 없는 일을 보고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도 딴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제1야당의 대표인데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부정선거 TF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예. 그 한심에 한심을 더하면 두심이 되는 건가요? 좀 한심해요 진짜. 예. 정광재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사실은 좀 물밑 아래로 언론에 많이 등장을 안 하고 있다가 네. 뭐 동작경찰서 소환조사 받고 부정선거 토론에 나가고 하면서 다시 좀 언급이 되는데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그 토론회를 보고 TF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시 수면 위가 아니라 그냥 꼭대기까지 올려준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한 토론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토론회가 부정선거와 관련한 공론장이 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근거가 없는지 충분히 좀 설득시킬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실상 결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그분들이 합리적인 설명을 들으면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었는데 예. 실제 그러기가 어렵더라고요. 본인들의 주장만 오히려 강화되고 이게 마치 신념처럼 된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부정선거 TF를 구성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힘을 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TF를 구성하겠다고 한 건지 그것에 대한 구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투표 제도와 관련해서 개선하자고 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발생하는 시차,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왜곡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투표 기간을 확대하고 사전투표를 철폐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정도의 건전한 공론이라면 가능하겠는데 이 부정선거와 자꾸 연계시켜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정광재 대변인께서 기대를 갖고 계셨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뭘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저런 이벤트가. 아니 저걸 통해서 충분히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 2020년 총선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128건이
법원에 네. 갔는데 이게 다 기각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법부가 편향돼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모론이 불식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네. 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사람 중에 한 명, 이정현 공관위원장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페이스북에요, 현직 단체장 용단을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현역 단체장을 향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재용 의원님,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메시지라는 그런 언론의 분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뭐 오세훈 시장은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해왔지만 뭐 경선하라면 하겠다. 그리고 경선을 오히려 환영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경선이 흥행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지.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현역 단체장직 내려야 된다는 거는 본인이 앞서서 했던,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발언 뒤에 오세훈 시장 보고 내려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은 예. 본인이 며칠 전에 했던 그 발언하고는 앞뒤가 안 맞죠. 뭐였냐면 당 지지율보다 못 나오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현역 단체장들이 있다, 후보들이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뭐 수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지난 설 명절 때도 우리가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오세훈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단체장들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서 권고사항이다,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야상 점포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 공천관리위원장이 과거 공천심사위원장은 아니잖아요.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 과연 그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이 하는 말이 현실로 받아들여질까? 그건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2018년에는 대패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재선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에 3명밖에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이철우 지사.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현역 단체장들 뭐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럼 결국 3명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3분 가운데 특히 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엔 지금 현역 시장 수준의 경쟁력을 찾는 그런 후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정현 위원장의 그 눈높이가 높지만 현실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글쎄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 등록한 걸 보면서 네. 비교한 그 기사를 봤는데 거의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2배 이상 숫자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찾기마저도 어렵다. 누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직 단체장들 내려놓으라고 하면 누가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후보가 없는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으라고 하면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현직 단체장들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이 당 체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하는 게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슨 당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어떤 전략적인 묘수가 숨어 있다는 것인지 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예. 김주영 의원이 누가 나가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저희 국민의힘 패널 두 분을 쳐다봤는데 크게 동요하지 않으신 걸로 봐서 두 분은 일단은 이번에는 좀 쉬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보고 지방선거 나가라고요? 그냥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 오케이. 난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예. 두 번째는요, 민주당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다앵커의 브리핑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낙마 36일 만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용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정무직 장관급 4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 5명 등을 지명 또는 임명한 이 대통령, 당무 개입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판에 나서는데요. 박 후보자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선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청와대. 나라 곳간 열쇠를 쥔 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4선 중진을 발탁하면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후에 기획예산처가 수장이 비어 있었구나를 잠시 잊었었는데 어제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부처가 빨리 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장이 들어서야 하겠죠. 김유정 의원님.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박홍근 의원이라면은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국회에서 원내대표도 지냈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도 지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 예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했다는 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직책이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고 또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 그 후보 선거를 이제 상당 기간 공들여서 준비를 했고 또 출마 선언도 1등으로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자리를 채우는 게 시급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어떤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침 그 박홍근 의원이 이와 관련된 경력들은 충분히 쌓았고 예. 또 이제 야당하고도 관계가 꽤 괜찮은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유는 다 맞아 들어가는데 그냥 느껴지는 거는 그냥 서울시장 후보 교통정리 들어갔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그 이미지는 지우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정치 개입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찐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찐명 중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부청장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제일 섭섭해했다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본인이 라디오에도 나와서도 제가 듣기로는 그때 꽤 섭섭한 목소리가 들렸었거든요. 네. 섭섭해하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하나의 보답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김은하 위원님. 네. 어제 마침 오전에 민주당이 서울시장 출마 경선 후보자들을 추려서 발표를 했고요. 오후에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파전이었다가 오후에 청와대 인선 발표로 5파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출마자가 두세 명이었다고 하면 경선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빠져나가면. 근데 6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박홍근 후보자가 사선 의원의 원내대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높게 잡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인지도가 이렇게 높은 정치인으로 분류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장 경선 구도에 무슨 변화를 가져온다고,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내지는 경선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보긴 더더군다나 어려운 상황 아니야. 적어도 예.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에 1, 2등을 다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빼내는 구도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큰 구도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박홍근 의원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김영남 위원 분석대로 뭐 실제 여러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뭐 가상 대결 이럴 때 양자 대결 할 때도 거기선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주장을 하셨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보다 김영남 의원의 저 발언이 더 섭섭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입장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본인 입장도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용 의원이 방금 말한 것처럼 교통정리 선거 개입 의혹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강주 의원님, 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박용진 전 의원이 이번에 그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예. 박용진 전 의원도 사실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등록하지 않은 걸 보고 뭔가 다른 속사정이 있나?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총리급 자리로 임명이 된 거죠. 예. 그렇다면 박홍근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이런 그 인선과 관련한 통지가 있었고 공직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굳이 어제까지 입후보하겠다라고 했었는지 그 이유를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건 뭐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라고 봐야겠죠. 예. 여당은 뭐 자리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뭐 당무 개입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거에 뭐 이렇게 선거 개입과 관련한 정도 이런 걸 볼 땐 그렇게 뭐 전달력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되려면 사실은 뭐 서류도 내고 이렇게 뭐 재산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미 일찌감치 몇 주 전에 진행이 됐을 텐데 계속 서울시장 후보로 뛰었던 게 혹시 이게 뭐 좀 꺼림칙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그 후보자가 어떻게 나 지금 장관 후보자로 검증받고 있으니까 1번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거둬드릴게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또 검증이 절차가 끝나서 후보로 지명이 하는 그 순간까지는 또 비밀을 엄수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미리 사전에 지금 검증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전후 사정을 아마 이제 발표 나고 나서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도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당무 개입, 선거 개입 정도를 주장하려면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에 침묵했던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러 명의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고 해서 그걸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 부끄러워하셔야죠. 예. 그리고 논란에 대해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강요해서 당신 이거 안 받으면 뭐 진짜 가만 안 둬.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면 이거는 뭔가 개입이죠. 그러나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작용된 거지. 뭐 그 청와대의 어떤 의지가 작동해서 경선 구도를 고의적으로 정리하거나 또는 구도를 만들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앞서 정강지 의원이 잠시 언급했던 박용진 전 의원 총리급으로 알려진 자리로 갔습니다. 비명 횡사라는 그 별명이 항상 붙어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자리로 발탁을 한 것에 대해서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의지인 것인가 이런 의중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남 의원님, 박용진 전 의원 어제 이렇게 기용된 것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박용진 전 의원의 기용보다 더 의외의 인물이 같은 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죠. 이병태 교수요. 이병태 교수가 더 의외의 인물이죠. 박용진 전 의원은 뭐 물론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공천 탈락에 불복해서 뭐 탈당을 한다든지 뭐 어떤 민주당을 향해서 악담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어쨌든 뭐 본인은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른바 승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고 지켰고
그리고 원래 민주당 출신의 이른바 같은 진영 출신이다 보니까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용될 수 있는 인물인데 저는 기사를 보고 박용진 전 의원의 지명보다 훨씬 의외다라고 느껴진 게 이병태 교수예요.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지 선언인가요? 뭐 합류 선언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과거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병태 교수는 평소에 언론에 이렇게 기고하는 글의 내용을 봐도 뭐랄까요? 그 민주당이 지금 중도 흡수 전략 내지는 중도 우파까지 다 중도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뭐랄까 한쪽에 조금 많이 치우친 주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어떤 경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거의 자유방임 형태의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던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병태 교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그게 총리급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자리에 기용된 게 더 의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박용진 전 의원, 이병태 교수 같이 좀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그 부위원장급 3명을 인선했는데 예. 어떤 일관된 흐름이 없더라고요. 기업 출신, 비명 인사, 또 본인과는 그 이념적으로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분을 임명을 했는데 정말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인선보다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가서 정말로 얼마나 의미 있는 규제 혁파에 나설 것이냐 그걸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병태 교수의 임명은 저는 민주당에는 새로운 어떤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의 본류, 지류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병태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합류하는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보고 과연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의 본류를 그 자부하고 있는 이른바 친문 정치인이라든가 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과는 사뭇 다른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도 이렇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탕평 인사에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제 박용진 그 부위원장 네. 위촉이죠. 위촉은 굉장히 잘하셨다 생각하고요. 그 대선 때 대통령 직속의 국민화합위원장 맡을 때부터도 아마 언젠가는 대통령이 되면 또 기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병태 교수, 그다음에 이제 남궁범, 삼성 출신이죠.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것은 그 삼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던 박용진 의원, 네. 또 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정 활동에 심혈을 쏟았었죠. 그리고 삼성 출신의 남궁범 부위원장, 또 과거에 이제 보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막말 논란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던 이병태 교수가 저는 이 위원회에 어떤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조화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세 사람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병태 그 부위원장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거 막말 논란이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나 또는 뭐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거 좀 용서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임명이 위촉이 되었으니 기회가 되면 저는 사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좀 전에 속보를 보니까 용서를 구하고 진심 어린 이해와 용서,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이런 뭐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 기회에 과거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언행에 대해서 털고 가면서
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위원회로서 명실상부한 어떤 위치를 갖게 될 것이고 또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공직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우리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 자신의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거 하나.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어제 인천 계양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서 힘을 실었습니다. 김남준의 든든한 응원군 정청래입니다. 이런 폭압 속에서 이재명을 떠나지 않고 이재명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었던 김남준에게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남준 이 개항의 새로운 둥지를 틀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김남준 가는 앞길에 함께하겠다는 응원하겠다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먼저 해줄게요. 개항을 공천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전 뭐 시종일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송영길 대표가 개항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개항 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송영길 대표는 충분히 그럴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지금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가 안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전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늘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던 민주당이었지만 사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항소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뭐 듣도 보도 상상도 못했던 건데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무죄를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아마 시민들이 우리 송영길 고생했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에 그 지역에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건 쉽지 않다. 만약 경선이 제대로 치러진다면은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최소한 지금까지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의지가 매우 강하잖아요. 이사를 처음엔 했고 뭐 출마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했고 저 북콘서트 김남준 북콘서트 열고 있을 때 본인은 맨발로 개항산을 또 올랐다고 하고 뭔가가 지역에서 좀 이렇게 송영길 표의 이런 선거운동을 실어나가고 있는데 만만치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그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몇 군데 안 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에 가장 뜨겁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당내 경선부터 이렇게 뜨겁게 붙으니까 그리고 한 명은 전직 당대표 출신이고 한 명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던 인물끼리 공천을 놓고 겨루는 거기 때문에 뭐 정청래 대표도 어느 한쪽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면은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이 김남준 전 대변인의 출판 기념회를 참석해서 저렇게 축사까지 직접 했다는 것이 뭐랄까 이게 뭐 하여튼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출판 기념회에도 정청래 대표가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축사를 한 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직접 가는 거하고 영상 보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가요? 그리고 김남준 전 대변인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축사하는 게 글쎄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정청래 대표라면 저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개항을도 이번 지방선거의 그 재보궐 중에 아주 핫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0초만 쉬고 저는 조갑제닷컴 대표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미국-이란 전쟁 확전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장기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권의 여야 대립도 골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논객 조갑제닷컴 대표와 이란 이슈부터 국내 정치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란 뉴스를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이다, 뭐 이런 기사 제목도 많이 달려 있던데 어떤 걸 노렸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왜 기습을 했느냐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목적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레짐 체인지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몇 시간 전에 어제라고 봐야 되겠군요. 국방장관은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강대국이 그 조금 약한 나라를 상대로 기습 공격할 때는 예. 반드시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얻어맞는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악몽으로 여기는 게 1941년에 그 진주만 기습입니다. 예. 진주만 기습이 비겁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날은 치욕의 날이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서 결전 의지를 북돋았는데 이번에 기습했잖아요. 예. 이게 앞으로 큰 나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하.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목표가 애매해지면은 아무리 전투에서 이겨도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과연 육군을 보내가지고 레짐 체인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목표로 하는 핵 개발을 완전히 건절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 전쟁을 오래 끌려면은 국내에서 지지가 있어야 돼요. 예. 국내 지지는 지금 60%가 지금 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여론은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는 게 미국 뭐 로이터와 입소스 등이 여론조사한 결과에도 나온다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아무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그러면 나아가서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에게 나가서 싸우십시오, 일어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먹히고 그냥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군요. 그 가능성이 더 높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하메네이를 제거한 게 일반 이란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물론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시위를 해가지고 몇천 명 또는 뭐 몇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은 레짐 체인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하메네이가 죽으니까 하메네이는 또 종교 지도자입니다. 시아파 지도자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 하는 데 대해서 누가 선동을 하면은 또 이게 또 반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반미. 그 이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상당히 친미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뭐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모사데크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메이저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작당을 해가지고 몰아내버렸다고. 그게 이란 사람들이 마음속에 반미 감정을 심었고 이게 1979년 호메이니 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은 레짐 체인지는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요, 좀 아시아로 좀 눈을 한반도로 돌려서요. 북한 김정은이 예. 이렇게 딱 살라미식으로 딱 제거된 이 하메네이의 그 뉴스를 보고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긴장을 합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 그러고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거의 완성 단계로 본다면 미국도 위협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있으면서 결국 김정일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우리가 1994년으로 돌리면요. 그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러시아와 중국도 약했어요. 이때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합의를 해가지고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폭격했어야 돼요. 이걸 놓쳤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머릿속에 이란이 이대로 두면 그냥 핵 협상하면서 지지부지 되다 보면 제2의 북한처럼 핵 가지고 우리랑 맞먹으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머릿속에 있었다.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핵무장은 예. 방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장 해가지고 사실 핵강국이잖아요. 예.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아마 100개 넘을 겁니다. 그리고 투발수단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만들었는데 예. 이란의 핵 개발이 과연 공격용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어제 이 자리에 나온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요. 이제 이달 말에 있을 4월 초까지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란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북한도 물론 핵을 가지고 있어서 좀 다른 입장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화적으로 뭐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 그래서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게 말하자면 지금 중국이 중간에서 좀 일종의 무대를 열어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예. 특히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제일 경계하는 게 중국이에요. 아. 그래서 트럼프하고 직거래해야 되는 걸 중국을 끼워서 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한다면 바로 저 화이트하우스에 연락해서 하지. 예. 직거래를 할 것이다. 예. 예. 물론 트럼프가 워낙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베이징 갔다가 갑자기 뭐 원산에서 만나자 뭐 이럴 수 있는 것이고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란 사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국내 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세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정말 이란 정권이 왕창 무너지는 건데 이 가능성은 제일 낮아요. 예. 그 다음에는 어차피 협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협상으로 나가려면은 트럼프가 더 이상 밀어붙여 가지고는 국내 정치적 그리고 여론의 악화로 11월 중간선거에서 지겠다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핵을 제거하는 거예요.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능성은 상당히 다 각각의 리스크가 있지만 제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레짐 체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산발적인 어떤 뭐 이란 밖에서의 미국 본토에서의 이런 테러가 또 횡행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한번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죠. 아, 예. 이미 봉쇄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지금 봉쇄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미사일 쏘가지고 또는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은 쉬울 거라고요. 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특히 우리가 지금 거의 한 70%의 원유를 그쪽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딱 약점을 잡은 거예요. 이란이. 예. 이걸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 어제도 뭐 오만 선적인가요? 배를 폭격하기도 했고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뭐 경제도 요동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고 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린 게 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장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장동혁, 그다음에 전환길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한국의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느냐?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인데 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배출한 한국의 보수가 어떻게 윤석열, 장동혁, 전환길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울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적인 국민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을 꼭 보수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봅니다. 아하. 그 분노가 우리 대구로 모이자 한동훈 전 대표 온대 하면서 네, 그렇죠. 폭발했다. 또 한동훈 씨가 어쨌든 정통 보수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통 보수,
즉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그 정통 보수의 맥을 잇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대구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극우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예.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예. 근데 반대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개인 인기가 많은 건 알겠어. 네, 예. 팬덤이 굉장한 건 알겠어. 근데 이게 표심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뭐 당적도 아직 없고 그렇죠. 어디 출마할지 아직도 모르고요. 이게 실제로 뭔가 선출된 권력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기는 이게 표로 환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 표로 환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선에 출마하는 거죠. 네. 대구나 부산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은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 지원 유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 유세. 지원 유세가 이게 선거법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아하. 그래야 표하고 연결될 거 아닙니까? 일종의 당선자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또 어떤 그렇죠. 자신의 예, 힘을 예.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데 그 대구 방문 일정에 대해서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주변으로 현역 의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해당 행위다. 이렇게 비공개 회의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해당이 아니라 해장 행위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받아치기도 했는데 장 대표가 해당 행위라고 한 그 판단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 아니 지금 한동훈 씨의 스탠스는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을 잘 되는 방향으로 끌겠다는 거예요. 아, 예. 다만 장동혁 당권파 극우를 비판하잖아요. 그게 왜 해당 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해장 행위라는 표현이 맞죠. 아, 예. 장동혁을 비판하면 그게 해당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독재적 발상이고 이왕 해당 행위 이야기 요새 해당 행위를 가지고 막 제명하고 하는 난리를 부리는데 예. 그 해당의 기준은 뭡니까? 첫째 헌법입니다, 그죠? 헌법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분자예요. 네. 두 번째는 당헌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당헌은 제가 읽어봤어요. 당헌 2조가 목적입니다. 국힘당의 존립 목적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예. 헌법 정신을 구현한다는 건데 헌법 정신 중에 자유, 민주, 공화, 공정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장동혁 그리고 윤석열, 전환길 이런 사람들은 국힘 당헌 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불법 계엄을 변호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거고 예. 공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선거의 공정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제명되어야 할 사람은 장동혁과 그 당권파 다수 극우파 아닐까요? 예. 당헌 2조의 그 당의 목적에 따르면 목적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인데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는 그런 태도 자체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아니 최근에도 무슨 부정선거 TF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지금 선거의 공정성을 부정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전한길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그 토론회를 보고 나서 그런 TF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또 전한길 씨를 좀 띄워주는 효과가 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발언으로.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가장 열심히 싸웠던 그 유일한 국회의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그 토론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쪽 세력을 이렇게 압도하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 토론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과 지금 토론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통합니다. 예. 그런데 저쪽은 뭐 시청률이 높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뭐 야단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그게 자기들 무덤을 판 건데 아. 그러나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올라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막 가는 거고 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전한길 씨를 찍으면은 예. 국힘을 찍는 거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환기를 찍으면 국힘을 찍는 거다. 그럼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후보들이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지방선거 후보들이 자신의 무대에 올라와서 찬조 발언하는 거는 좀 은근히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가 찬조 연설하러 올라오고 그럴 때 오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또는 뭐 홍보물에 얼굴을 지우던가. 예.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요. 사법 3법 강행 처리를 두고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는데 사실 뭐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가 있어서 좀 비어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대여 투쟁의 효과가 오늘 장외투쟁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없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리하게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법리와 관계되는 그 투쟁력이 대단하거든요. 논리가 있고 법리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제명시켜 버렸으니까 제일 예리한 칼을 던져버리고 도보 행진이라는 아주 좀 구태의연한 방식을 취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와는 별도로 이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게 될 것이고 아주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헌법소원 법 있잖아요. 예. 그리고 법 왜곡죄. 이거 제일 수혜를 볼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먼저 수혜를 볼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한덕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이 이 세 법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법정 투쟁하고 고발할 수 있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이걸 또 헌법재판소로 올리고 예. 거기서 파기환송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4번, 5번, 6번, 7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충목으로 일관해 오다가 오늘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 이렇게 당부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심사숙고해달라. 이 대법원장, 법조인들이 하는 말은 예. 너무나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요. 예. 그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쉬운 말이 없었을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을 이게 결국 상권 분립을 흔드는 것이고 상권 분립을 흔드는 것은 그걸 말하자면 군대를 동원해서 하면은 그거는 내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군대를 동원해서 하지는 않지만은 그 결과는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불행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불행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호소를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메신저 메시지를 나누자면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국민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웠다. 예. 너무 법률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였습니다. 분당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자신의 그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어보니까 살 사람이 나왔다라는 홍익표 정무수석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자신의 집까지 내놓는 일종의 초강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선거에서 불리하게 될 요소가 하나 있었다면은 이 부동산 정책이었는데 예. 그게 오히려 요새는 여론조사로 맞추면은 잘한다는 쪽이 많아졌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그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무능 때문입니다. 왜 다주택자 문제를 먼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반격 형식을 빌려가지고 장동혁 귀환은 6채 갖고 있으니까 예. 나는 한 채밖에 없다. 이렇게 1대6으로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이거 가지고 지금 몰아붙이고 집까지 이제 판다고 해놨는데 예.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 건 뭐냐면 다주택을 악으로 몰면 안 된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시장경제에 위반되고 그것은 세금 제대로 내고 법만 지켰다 하면은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당신은 저쪽에 똑똑한 한 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완전히 되말려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대6의 싸움이 돼버렸네요. 한 채 대 6채 싸움이. 네. 어제 청와대 인선 중에 좀 평가를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비명 행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박용진 전 의원이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일 놀란 게 그 자리가 총리급이라는 데 제일 놀랐어요. 아, 예. 그리고 과연 이 위원회가 총리급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예. 근데 그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강북에서 공천을 못 받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위촉을 했네? 뭐 그것은 그분이 앞으로 정치적 장래도 있는 사람이고, 예. 또 포용하는 면도 있는데 저는 이병태 예. 교수의 인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병태 교수는 아주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뭐 좀 공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물에 밝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개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흔히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념에 이런 데 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전번에 그 선거 기간 중에 그쪽 캠프로 가려고 하다가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 자리에 가는 데는 딱 적절한 자리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네. 그분이. 물론 이제 과거에 뭐 막말성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관련이나 친일 관련 발언에서 저는 그 사람이 막말할 사람은 아닌데요. 예. 그런데 그 주장이 너무 선명하니까 예. 그걸 막말로라고 하는데 현재 일본하고 잘 지내겠다는 걸 뭐 친일로 몰면 안 되잖아요. 예. 개성이 강하다라고 아까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표현하신 걸로 제가. 그리고 실력이 있으니까 말이 좀 단호해요. 예.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인선된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분의 정치적 무게나 그 자리의 중요성이나 딱 좋은 인사라고 봅니다. 예. 이력을 봐도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통령과 또 호흡을 맞춰봤으니까요. 또 이게 어떤 정권의 가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 정권의 심장 영혼에 해당하는 게 예산이거든요. 예. 그 예산을 잡는 사람과 대통령은 그냥 한 몸이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뭐 좋은 인사라고 봅니다. 예. 오늘 중동 이슈부터 국내 정치까지 조갑제닷컴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쉬어도 피곤하네. 운동할 힘도 없네.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로.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설명은 약사님께.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짧게 자도 오래 잔듯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에이스 침대. 엔하이픈의 투두 리스트. 매일 운동? 했지. 스타일링? 했지. 식단 관리? 했지. 근데 입술 케어는? 해야지. 리스테린. 하루의 루틴을 완벽하게. 입속까지 매일 씻으세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보험은? K의 시대, K-보험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보험. 오늘은 음력 1월 15일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해왔죠. 오늘 밤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정월 대보름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붉게 보이는 블러드문 장관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33분 가장 붉고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 블러드문 사진을 이렇게 대신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을 저도 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붉은 달을 이야기하는 이 순간 지구 다른 편의 모습입니다. 사흘 전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처참히 붕괴된 이 현장. 수업을 듣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서 최소 165명이 한순간에 숨졌습니다. 근처 군사기지를 타격하려다 잘못 폭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제법은 전쟁 중에도
민간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학교 폭격은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정월 대보름, 우리 모두의 평안을 빕니다. 이 기도가 포화 속에 떨고 있는 이름 모를 아이들에게도 닿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쟁 중인 그곳에도 오늘 밤 달빛은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위 건강이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 위 건강이 필요한 매 순간. 위 건강엔 메스틱. 대한민국 넘버원 메스틱. 역시 프롬바이오. 최고의 이륙을 원해? 저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모두에게 수염을 붙여줘. 유플러스만의 구글 원팩 요금제와 이건 왜 안 보여? 내 프라이버시야. 갤럭시 S26이 만나 일상을 심플하게. And you? What would you do for love? Miss Dior, the new essence, Dior.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더 큰 파도가 곧 다가온다며 대규모 추가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장기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를 모두 불태우겠다며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공습 나흘째, 미국과 중동 현지 소식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라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